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아반떼 차량 운전자에게 3,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팩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당한 판결인지에 대해 기술 자료를 기반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2015년 7월 31일 미국 위스콘신주의 크리스티 서클 주변 사우스 오브 식스마일 로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67세 에드워드 벤더벤트는 2013년식 엘란트라 한국명 아반떼 MD를 타고 38번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17세 여성이 운전한 차량에 의해 후방 충돌이 발생했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벤더벤트는 척추와 척수가 손상되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들은 그의 부상이 자동차 헤드레스트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으며, 지난 2020년 2월 13일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현대차는 벤더벤터에게 3,8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배심원들 또한 그의 부상이 2013년식 엘란트라 시트 프레임의 디자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뉴스 내용입니다. 저는 먼저 뉴스의 사진을 통해서 그 당시 충격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 보기로 했습니다. 충격량이 아닌 충격력을 보는 이유는, 충격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충돌하고 나서 차량이 멈추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기사에는 그러한 상세 내용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서칭을 해봤지만 당시 후방에서 충돌한 차량의 모델이나 속도는 기사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충돌 사진을 통해서 가늠해 보기로 했는데요. 해당 블로그의 운영자인 히도리님의 허락을 받고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충격력을 알아보았습니다. 히도리님께 이 영상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당시 후방에서 충돌한 트럭은 도로의 실선 하나를 통과하는데 약 0.3초가 걸렸고, 도로의 점선 길이는 5m였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을 때 시속 60km가 나왔습니다. 다만 충돌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시속 50km 정도로 보겠습니다. 충격력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멈출 때까지의 속도는 0이고 단위 시간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충격력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사진의 트럭은 현대자동차의 뉴파워 트럭과 동일한 전면 디자인입니다. 해당 모델은 최대 8톤의 짐을 운반할 수 있는데 공차 중량은 상품 설명서에 없습니다. 다만 15톤 덤프트럭 기준 75%가 공차 중량임을 근거로 대입하면 약 6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전혀 실지 않은 기준에서 6톤, 즉 6,000kg으로 보겠습니다. 충격력은 6,000kg 곱하기 시속 50km이므로 30만 뉴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17세 소녀가 8톤 트럭을 몰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트렁크의 충격 형상으로 볼 때 전고가 높은 SUV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투싼 가솔린 모델의 경우 약 1,500kg이므로 30만 뉴턴을 무게로 나누면 시속 200km로 뒤에서 때려박았을 리는 없고요. 하지만 시속 200km는 아니더라도 인터넷 기사로 떠도는 슬로우 스피드, 즉 저속 주행 중 박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히도리님의 차량은 트렁크에 짐이 많아서 충격을 줄여주었을 수도 있고, 다중 충돌이 일어나면서 충격 시간이 늘어나고 충격력도 분산되는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럭 운전자가 충격 전에 급제동을 했다는 점 또한 충격력을 줄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점으로 볼 때 벤더벤터의 차량은 후방에서 SUV가 최소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충돌 전 제동 없이 사고가 났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배심원들과 피해자의 변호인들은 왜 엘란트라의 시트 디자인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일까요? 해당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엘란트라 시트의 헤드레스트를 고정해주는 파이프는 이렇게 용접이 한 부분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충돌이 발생하면 하단부가 앞쪽을 향해서 밀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손으로 이렇게 헤드레스트 파이프가 세워져야 하는데 후방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누워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밀려나가면서 운전자의 목 뒤를 가격함으로 인해 전신마비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현대차가 목상의 위험을 깨닫고 엘란트라 2017년식 한국명 아반떼 AD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분명 아반떼 MD의 시트 헤드레스트 디자인보다 아반떼 AD의 디자인은 파이프를 더 견고하게 잡아주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U자형 파이프를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시기가 풀체인지를 거치며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벤더벤터의 사례를 통해서 개선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현대차가 이것의 심각성을 높게 봤다면 풀체인지 전에 개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시트 디자인은 언제 바뀐 것일지 아반떼보다 상위 그리고 하위 차량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표는 현대차 정비 매뉴얼 사이트인 GSW를 통해서 확인된 시트 헤드레스트 디자인입니다. 맨 위가 그랜저, 두 번째가 소나타, 세 번째가 아반떼, 네 번째가 엑센트입니다. 순서대로 가장 최근에 출시된 것 기준해서 3개의 모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엑센트는 내수에서는 단종되었으나 해외 시장에서는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의 부품 구성도를 참고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의 아반떼 MD는 벤더벤터의 시트 디자인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벤더벤터의 시트 디자인은 왼쪽 사진과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아반떼 MD의 시트 디자인이 매뉴얼과 파워 시트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벤더벤터의 시트는 매뉴얼이라는 것이고 GSW에 등록된 것은 파워 시트 기준입니다. 이와 같이 헤드레스트 파이프가 외부로 노출된 디자인은 아반떼 MD가 마지막이었고 엑센트는 2019년 단종 때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엑센트 후속 모델부터 파이프가 안쪽으로 들어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크기가 작은 차량에도 조금씩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가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러한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가형 차량에는 그에 맞는 비용과 설계가 투자되기 때문이고 저가형 차량의 고급차에 준하는 안전등급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벤더벤터의 변호사가 제시한 2017년 변경된 시트의 디자인 또한 아반떼 AD의 디자인이 아니라 YF 소나타의 시트 디자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8세대 소나타를 시작으로 3세대 플랫폼의 적용을 강조해 왔습니다. 시트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그 세대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시트 프레임의 디자인 변화입니다. 구글링을 통해 1세대 시트와 2세대 시트의 차이점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DSC와 대원정밀공업 주식회사라는 제조사를 볼 수 있습니다. DSC의 시트 디자인을 보면 헤드레스트 파이프가 프레임 안쪽에 있는 디자인이며 제품 설명에는 현대 기아 2세대 표준 프레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원정밀공업 주식회사의 제품 설명에는 FS, 즉 1세대 벨로스터에는 HKMC 1세대 표준 프레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세대 벨로스터의 시트 디자인을 찾아보면 이렇게 헤드레스트 파이프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헤드레스트 파이프 노출 여부가 그 기준이냐 아니냐는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색을 통해 알아보았을 때는 C세그먼트 등급인 아반떼까지는 헤드레스트 파이프의 노출 여부에 따라서 1세대와 2세대 시트 프레임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럼 벤더벤터가 아닌 반대측인 현대자동차의 의견은 어떨까요? 현대자동차의 수석그룹 매니저 마이클 스튜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더벤터가 잘못된 시트 디자인으로 인해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물리적인 증거, 즉 피부에 멍과 같은 것이 없다. 또한 헤드레스트는 척추 정중앙이 아닌 양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당시 후방 충돌에 의한 힘으로 척추가 곧게 펴질 수 없어 금이 간 것이고 이는 어떤 차량을 운전하든 간에 동일한 부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스튜어트는 또한 엘란트라의 시트 디자인이 혼다 시빅이나 토요타 코롤라 등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사용했던 일반적인 디자인이었다고 반론을 하려 했으나 배심원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 또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벤더벤터 측 변호사는 억지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을 대입해보면 헤드레스트가 없는 차로 신호대기 중에 후방 충돌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자동차에 헤드레스트가 없어서 크게 다쳤다고 주장할 사람들이죠. 후방에서 박은 운전자의 죄는 크게 묻지 않으면서도 이번 사고로 인해 2017년 시트 디자인이 변경되었다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끼워 맞춤으로써 제조사의 84%의 책임이 있다며 큰돈을 뜯어내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이 현대차의 배상으로 결론 지어진다면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자동차 브랜드들은 설령 소형차라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설계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후방 충돌에 따른 상해가 심각하고 발생 건수가 많으며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와 같은 기관에서
후방 충돌에 대해서도 시험 조건을 갖춰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2월 13일 판결이 난 이후로 현대차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현재까지 새로운 뉴스는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